다들 뭐 관심이 있으신 거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말로 바꿔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이제 방문도 하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좀 풀리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일은 눈으로 보는 광경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했고, 그 히로시마 G7 회의가 열렸을 때 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로 이제 디커플링 아니야, 디리스킹이야. 미중은 해빙이 될 거야. 우리는 이제 그 경제 협력도 할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 전에 G7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작년에 발리에서 G7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또 시진핑 주석하고 거의 충돌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블링컨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자고 했을 때 중국 측이 많이 거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그 국방부 장관이죠. 네. 국방부 장관이 서로 국방부 장관끼리 만나자고 했을 때도 중국은 거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미국은 만나자고 하고 중국은 거부하고 네.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의 입장이 그래 만나는 드릴게 이런 입장이 됐죠. 그래서 블링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왕이가 나와서 그 국무위원이 나와서 블링컨하고 만나서 회의도 했고, 그런데 그 장면에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나타나서 마치 그 실무자들 회의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나타나서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얼핏 사람들이 이제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해빙이 된다고 했고 이제 여러 고위직들도 만나고 이제 풀리는 모양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아직은 섣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링컨 장관이 만나서 그래서 뭐 두 나라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했나요? 구체적인 게 없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옐런이 중국을 네. 방문했지만 그래서 뭘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없습니다. 이제 캐리 기후 특사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가 나올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문하기 전에 사실은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은 번스 CIA 국장이었어요. 네. 근데 비밀리에 방문을 했죠. 비밀리에 CIA 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고위직들 만났으면 참 공개 못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외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두 나라가 양해가 된 상태에서 만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두 나라는 서로 파국까지 갈 수 없다는 입장에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합의점에 근접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네.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중국과 미국이 정말 계속 이렇게 팽팽한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이 녹아든 상태다. 보이지 않는 긴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긴장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통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중국은 그 미국 군함이나 항공기가 중국 근처로 오면은 굉장히 그 자극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이 몇 번이나 타이완 근처에 와가지고 중국의 심기를 어지럽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네요. 그 관심이 없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거의 200여 차례예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중국이 이 전투기, 폭격기 수십 대를 타이완으로 보내서 그 소위 타이완의 그 방공 식별 구역을 네. 침범하고 네. 막 이렇게 위협 비행을 한 게 거의 300여 차례 가까워요. 그럼 거의 매일 한 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여차하면 전쟁이 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블링컨 외무부 장관이 이제 방문을 했다. 이제 이런 장면만 보니까 이게 뭔가 접근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미중 관계는 굉장히 험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우리 레드라인을 정하자. 네. 이러다 잘못하면 진짜 우리 부딪히겠다. 어, 그건 너도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정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음, 근데 그때 그 협상에 만족할 만한 음. 결과가 안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러나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은 많은 분들이 미국에 중국이 도전한다. 두 슈퍼파워가 충돌한다. 이렇게 그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이제 이런 맥락으로들 많이 보시는데요. 네. 그건 실제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으며, 그래요. 미국과 싸울 이유도 없고, 어, 국제 질서를 바꿀 생각도 없다. 수십 차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왕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그 메시지는 안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게 뭐냐? 네. 중국은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에 이기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목표는 타이완 통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도전하지 않아요. 네가 대빵 맞아요. 그래 나 넘버 2야. 넘버 3도 좋아. 근데 타이완은 내 거니까 내 문제니까 그건 네 게 아니지 않냐. 그렇죠. 이거 원래 우리 거야. 우리나라고. 그렇죠. 너도 맨날 얘기했잖아. 하나의 중국. 그다음에 발리 회담에서 뭐라고 그랬어 당시.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래?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인 거죠. 그러네요. 또 맞네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군사 충돌이라는 거는 중국이 뭐 미국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려 할 때 미국이 거기에 개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해보겠다든가,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해보겠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미국은 그렇게까지 발언을 했는데 왜 중국이 대만에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를 허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고? 이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를 했죠. 네. 그런데 미국은 거기까지만 동의한 거죠. 미국 시각에서는. 그런데 중국의 주인이 너라고는 안 했어. 그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구나.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를 했으면 그건 내 거지. 그렇지. 맞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네. 그 말을 놓고도 중국은 그래.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 지원하는 거 그만둬. 네. 왜 자꾸 그 무기 팔고 말이지? 이러는 거야. 딴 나라 외교 관계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네. 참 이상한 사람이야 당신. 이게 이제 중국의 시각이고 미국 입장은 또 이제 다른 거죠. 네. 그러면은 약간 뭐 대만에 있는 내각 정부의 뭐 인사들이 하나의 중국의 주인공으로 되고 뭐 이런 걸 좀 꿈꾸는 걸까요? 중국의 일은 중국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맞는데, 근데 내심은 공산당 체계가 되기보다는 미국식 표현으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같은 그런 체계가 승리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걸 바란다고 하면은 중국 공산당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고, 그렇다고 그렇구나. 해서 이걸 깔아뭉개느냐? 그건 안 된다. 아, 이제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대만 자체 네. 내부에서는 네. 혹시 어느 쪽을 더 이렇게 국민들은 어느 쪽이라면 그 중국에 편입되길 원하는 건가? 아니면 독립된 이런 상태로 계속 남길 원하는 건가?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많이 듣는데요. 그런 네. 말씀을. 근데 이제 일을 이제 흑백으로 보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모든 일이 그렇죠. 야당 아니면 여당이고, 그렇죠. 네. 나는 민주주의인데 나는 자유민주주의야. 네. 뭐가 그렇게 틀린지 모르겠는데, 타이완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합니다. 우선 타이완에는 그 정치적으로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정당으로는 세 개의 세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념적으로는 두 개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그게 무슨 그 정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중국인이다 라고 보는 이제 그 아이덴티티를 중국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타이완인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관점 차이는 이념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타이완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타이완 원래 중국이었잖아.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타이완은 원래 섬이고 그 섬에 원래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인종도 좀 발음하기 어려운 다르구나. 그런 인종이고 지금 고산족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여기를 이제 그 네덜란드죠. 그 나라에서 여기 와가지고 침략을 했었거든요. 이제 점령을 점령을 했고 했고. 그때 고산족과 뭐 많은 네. 당연히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혈충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그거를 중국이 청나라 때 군함을 보내가지고 그걸 물리쳤죠. 네. 그러더니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지배하는 들어왔는데 타이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산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똑같은 거지. 침략자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명나라가 망하면서 이 청나라에 반대하는 청나라의 정권에 반대하는 명나라 유적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근거지를 타이완으로 옮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300~400년 전부터 이제 한족들이 들어와서 살기를 시작을 했고, 네. 그게 이제 그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 청나라 황제가 이제 군대를 보내서 평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청도 세우고. 네. 근데 이 관청이 오래 못 가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 타이완이 이게 산지가 가득하고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뭐 산출되는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군대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세출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관리를 하고 그냥 몇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걸로 하다가 네. 그나마 흐지부지 됐어요. 네. 그래서 역사책 기록으로는 청나라의 영토지만 네. 타이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자유롭게 산 거예요. 네. 그런데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죠. 그래서 이번엔 일본군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제 그 2차 대전에서 실패를 하고 국권갑작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국민당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본토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중국 본토 사람이지만 200~300년 전에 와 있던 사람들하고는 또 아이덴티티가 틀리죠. 또 다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린 중국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본토를 수복해야 돼. 네. 회복해야 돼. 이런 입장이지만 또 그렇구나. 원래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 한족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린 타이완 사람이야. 이렇게 되고 그 둘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는 고산족 입장에서는 아주 놀고들 있구나. 이게 어떻게 해서 너희들 거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총통이라고 하나요, 대만? 네. 그분들은 어떤 쪽 파예요? 현재 집권 여당은 우리는 타이완인. 그렇군요. 예. 그러면 중국하고는 분리. 예.
야당은 우리는 중국인. 우리나라 그 언론 같은 걸 보면 네. 그래서 막 지금 그 여당인 민진당은 반중, 그다음에 야당인 국민당은 친중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친중 아니에요. 진짜 잘못된 뉴스가 많네요. 그러니까 친중이 아니고 네. 아이덴티티를 중국인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그 한국인이다, 조선인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야. 북한이고 우리고. 이거 사상이 불건전하고만. 네. 너 공산당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건 아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대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국하고는 좀 분리되고 뭐 만약에 하나가 된다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주류가 되는 거를 원하는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현재 어. 그 타이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나 국력 차이가 커졌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제 뭐 하시는 중국을 뭐 거구나. 정복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비도 우리끼리 잘 살게.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주된 국민들의 여론이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중국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대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이게 팽팽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사실 타이완은 아닌 것 같고 무슨 한국이나 일본도 아닌 것 같고 유럽도 아닌 것 같고 러시아도 결국은 아니고.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고 싶으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타이완을 통일하고 싶어요. 네. 미국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어느 한쪽이 숙여야 그렇죠. 해결이 되는 건데 어. 어느 한쪽이 숙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너무 팽팽한데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좋게 해결을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군사력에 있어서는 네. 어떻다고 보세요? 군사력은 뭐 당연히 미국이 훨씬 강력하죠. 훨씬 강력하고. 다만 네. 이제 사람들이 미중 간의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중국과 미국이 전력을 다해서 서로 싸운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전쟁은 미국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질 전쟁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우리가 공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난 타이완만 점령하면 돼요. 그리고 타이완은 중국 대륙에서 보면은 바다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미국이 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오기 전에 나는 사건 정리 끝하면 돼. 이런 입장인 거죠. 일단 타이완을 점령을 해서 그 점령을 하는데 성공하면 그 상태에서 미국이 무력을 동원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점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항시 뭐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다가 항공모함이나 군사력을 좀 배치해놔야겠네요. 미국이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미국은 인도퍼시픽 전략에서 아주 명문화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과 손잡고 싸울 거야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일본은 맞는 말씀입니다, 형님. 형님이 나와서 싸우시면 저도 한 팔 거두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래 싸우고 싶은 나라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됐고 또 어떤 의미로는 유럽에서 영국이 미국의 대변자 역할을 하듯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넘버 투인 제가 형님을 대리해서 경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본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한국 부분은 너는 그러지 마. 최소한 중립을 지켜줘. 라고 했는데 한국은 그동안은 대답을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말은 안 하고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제 미국 일본 편에 서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런 시나리오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냥 중국이 포기를 할 수가 없을까요? 대만 침공을. 네, 제가 볼 때는 포기하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한 지가 수십 년이 됐지만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쩌겠다는 게 없죠. 네. 우린 그냥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력 통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요즘 평화 통일하겠다는 말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냐 아무것도 안 한 무전략 상태로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비정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을 통일하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준비를 해 와서 네. 지금 이제 그 가시권에 아. 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중국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시진핑 단일 파벌로 요직이 다 차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아, 첫 번째가 그 대만 글을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일사불란한 체계를 가져야 됐기 때문이라고 네.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전쟁 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마치 우리는 미국 뒤에 숨어서 네. 돌멩이 몇 개 던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 한반도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념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거의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일어났던 것처럼 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전쟁이 날 거를 그 상황을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좀 준비 상태는 어떻다고 보세요? 전혀 안 돼 있다고 보죠. 아, 그래요. 네. 군사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국방비도 엄청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싸우고 안 싸우고 전에 네. 우리가 국가 전략으로서 이 양안 전쟁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뭔가? 네.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일단 수립이 돼야 되는데요. 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듯이 양안 전쟁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아무 생각도 없죠. 그냥 미국, 중국에게 맡겨놓은. 그냥 미국이 알아서 뭐 어떻게 하겠지. 그다음에 중국은 그 뭐 전쟁할까? 뭐 말까? 그러니까 남의 일이에요 지금 완전히. 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구체적인 전략과 상황이 준비되어야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현재는 그런 것조차가 불가능한 상태 아니냐. 아, 그렇군요. 그 북한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나요? 북한이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양안 전쟁, 그리고 양안 전쟁을 둘러싼 미중의 입장, 네. 거기에 일본의 입장. 네. 그랬을 때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전략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보고 러시아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중국은 아마도 일본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러시아를 이용해서 할 가능성이 크고 네. 예를 들어서 일본과 그 영토 분쟁이 있는 북방사도에 무력을 증강시키고 네. 북방사도 중심으로 러시아 해군과 공군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일본이 군대를 그쪽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분산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북방에서 위협을 하는데 우리가 타이완까지 날아가서 싸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을 그렇죠. 중국이 의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주한미군이나 한국에 있는 50만 그 군대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타이완까지 와서 싸우지 않도록 네. 북한을 이용하는 북한을 거군요. 이용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면 아. 한국군은 어디를 지금 우리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어딜 가서 싸우냐 이런 여론이 국내에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이 잠깐만 계세요. 저 잠깐만 가서 싸우고 올게요.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아니 지금 우리가 난리인데 어딜 가려는 거야.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있는 거 아니었어? 뭐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렇군요. 이게 정말로 중국이 되게 오래전부터 이걸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것이군요. 네. 와,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정신차려 똑바로 차려야겠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거를 좀 배우고 네. 느껴야겠네요. 예. 이런 관점도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네. 약간 서구 세력을 예. 대변해가지고 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듯이 예. 이 대만과 중국도 약간 그 미국과 중국의 약간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 그 생각의 그 전제가 네.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대리전이죠.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대리전이 아니에요. 아, 중국 입장에서는 목적이 타이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리전이 아니죠. 네. 그냥 내 전쟁이고. 아, 미국이 예. 아니구나. 예. 아. 근데 왜 자꾸 미국이 끼는 거야? 빠져. 아, 이런 입장이라니까요. 그렇구나. 예.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그 보통 이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가지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아, 물론 22세기나 23세기쯤 가면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목전에 네. 중국이 군사력도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되고 기술력도 안 되고 외교력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싸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지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대만인데, 대만을 네. 우리나라 자기 영토로 편입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어. 원래 내 영토죠. 원래 내 영토네. 예. 그러니까 나는 너 도전할 것도 없고, 네. 탑원도 아니야. 그냥 내 영토를 가지고 가는 거야. 홍콩 같은 느낌처럼. 글쎄 네가 넘버원 탑 해, 맞아 네가 두목 맞아 해. 내가 언제 뭐라고 하디? 뭐 이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있네요. 예. 근데 걔네가 그럼 대만을 먹게 되면 예. 뭔가 엄청 세지는 건가요? 미국이 얘네가 대만을 가져가면 진짜 우리 미국 넘어서가지고 더 뭔가 위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간 거고요. 네. 당장 타이완이 중국 영토가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태평양에서 곧바로 중국의 무력과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대만까지 이렇게. 예.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그러면 중국과 이제 국경을 접하게 되는 게 되죠. 그러네. 대만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 내 영토까지 오기 전에 저기서 싸우고 싶으니까. 그러니군요. 그러니까 6.25 때 미군, 우리 연합군이 북한으로 밀고 올라갈 때 중국이 막 참전했잖아요. 왜냐?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우리 중국도 한번 손봐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도 막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만주에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왜 자기 국토에서 싸워요? 한반도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지.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저희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으니까 예. 지금 철저하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또 박사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중국 이제 경제 문제를 예.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 요즘에 그 디플레이션 네.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경기부양책을 써야 된다, 쓸 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중국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중국 굉장히 경제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네. 중국이 자칫하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당초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중국이 지나치게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소위 그 제로 방역 정책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하겠어라고 하니까 다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뭐 경제 활동이 되면은 지금 세계가 다 어려운데 그러면 중국이 우리 글로벌 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리오프닝. 이렇게 김칫국을 마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중국 수출도 되고 뭐 경기 부양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좀 혜택을 받고 이러다가 네.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네. 그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라고 불리는 게 이제 수출, 소비, 투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수출이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고 그죠? 있고. 그다음에 소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투자 못 하고 있고요. 되게 다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되는 게 별로 없는 상태예요. 중국 관광객들이 유럽도 안 보이고 한국도 안 보이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이유?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이유야 그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첫째로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그 중국의 수출 중에 상당 비중이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중국에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가져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뭐 중국 공장 폐쇄. 그러면 수출이 줄어드는 거죠. 중국 네. 입장에서. 그죠? 이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베트남으로 가. 그래서 아. 베트남 보내면 수출 줄어들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중국 물건을 잘 사주던 나라들이 요즘은 서방 세계가 중국하고 각을 세우다 보니까 네. 이제 같은 값이면 중국 물건 말고 딴 데 거 사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도 줄고. 네. 이게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중국 기업들도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면 이거 안 팔리는 것 같아. 그럼 우리도 공장을 베트남에 만들자. 네. 그래서 중국 기업도 이제 제3세계로 가서 공장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에 해당되는 만큼 또 수출이 줄어들죠. 그럼 수출 주도를 내수 주도로 바꾼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내수 주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팬데믹 3년 동안에 네. 그 철저하게 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어요. 다 너무 제로로 폐쇄를 시켜버려가지고. 예, 음식점 하는 사람이 임대료는 1년치를 곧바로 다 내면서 장사는 하나도 못하고 망했는데 이 사람들 보고 돈 좀 써. 그러면 쓰겠어요? 또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그동안 그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부동산이 이제 더 이상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그 아파트를 주택담보와 주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딱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거꾸로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변했어요. 생돈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렇죠. 어떻게 돈을 써요? 못 쓰죠. 소비 여력이 없어진. 예, 마지막으로 투자는 민간 기업은 지금 뭐 물건 팔리지도 않고 수출도 안 되고 국내에서도 안 팔리는데 무슨 투자를 해서 뭐 설비 투자를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러면 막 인프라 투자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방정부의 누적 적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네. 이제 이자 내기도 힘든 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채권 발행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한계 효용이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여기 그 강이 있는데 다리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딱 놔, 지방정부가.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경제활동도 좋아지고 뭔가 효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그 옆에 다리 하나 더 지으면 2배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 투자를 해봐야 이제. 과잉이군요. 예. 고속도로 깔려고 보니까 더 깔 데도 없고. 네. 고속철도 깔려고 보니까 다 깔려 있고. 네. 다리를 부셨다가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네. 예, 통행량도 없는데 터널 만들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거죠. 벌써 그 정도까지 간 거군요. 근데 이게 중국 경제가 맨날 터진다. 뭐, 그게 되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네. 이게 공산당이 결국 잘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잘 막았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문제가 그러니까 콜랩스, 완전히 무너져 내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지금 적절한 정책 방향을 못 찾고 있고 지금까지 써왔던 정책 수단이 잘 먹히지 않고 있어서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만큼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기서 이제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중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천문학적이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자산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국유기업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유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네. 미국도 국유기업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국유기업 비중이 굉장히 크죠. 네.
이 국유기업 자산이 아직은 네. 정부 부채보다는 많아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크고 심각하고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똑같은 규모의 부채가 우리 같은 사회에서 있는 거하고 중국에서 있는 거는 영향은 좀 틀리다. 네. 왜냐하면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정부 자산이 또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는데 지금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 1대1로 사업 그런 것도 지금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심각한가요?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물으면 네.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1대1로 프로젝트를 한 것들이 원래 의도했던 수익 타당성 이런 거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해당 국가들이 부채 상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 재정적 위기가 많이 오고 있고 근데 그것들을 대부분 중국 정부가 탕감해 주거나 네. 유예해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부담은 다시 중국 정부에게 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 활로를 막 이렇게 뚜렷하게 찾고 있는 건 아니군요. 개선되고 있다거나.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좀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그 청년 실업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면 결국에 그 청년들이 뭐 이렇게 열정이 있으시니까 진보적인 생각으로 뭉쳐가지고 세력화돼서 공산당에 이렇게 좀 대항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너무 같습니다. 많이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사회 체계로는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 체계를 만들 만한 그런 세력도 없고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 애초에. 예.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고 하면은 또 그 기업 내부에 중국 내부에 아무튼 경제가 돌아가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하는 건데 뚜렷하게 그런 게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중국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서 한국 경제도 지금 GDP가 되게 안 좋고 사상 최저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역대급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한국 경제도 힘든 이유가.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악화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렵다. 네. 중국 경제가 악화돼도 잘 나가는 나라도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따라서 망하고 있는 거는 중국 탓이라기보다는 중국의 경제 침체, 부진에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앞서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발언은 안 하지만 거의 미국 쪽으로 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현재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상 최악이다. 네. 한중 관계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좀 낫던 건가요?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낫죠. 그때 가서 막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국 고위관리들이. 원래 그게 이제 국가 전승절 행사에 그때 당시 정치적 사건이 어땠었냐면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의 그 전승절 행사를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이며 미국이며 그 대부분의 국가 원수들이 다 참석을 안 했죠. 그래서 몇 나라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무슨 스탄 아프리카의 어디 요런 데 몇 군데에서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를 참석을 했죠. 그래서 그때 중국이 한국이 좋아 우리 형제 뭐 이제 이렇게 불렀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사드를 갖다 놓는 바람에 이건 뭐지? 이렇게 돼서 역시 제대로는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변했죠. 그 중국에서 오래 계셨는데요.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해보면 뭐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우선 1차적으로 그 경제 발전이 많이 돼서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중국이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중국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고 중국이 강대한 국가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실 때 너무 미국에만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이러면 안 된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고 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쟤는 중국 편 들라는 건가?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중국 편에 서서 미국과 싸운다든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상황을 현실에 좀 더 근접하게 심각성을 파악하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의해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 실제 우리 정책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움직임은 그런 그 준비와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래서 만일에 현재 상황에서 다른 변수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무리면 우리가 중국 편 들리?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네.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타이완에 있는 그 TSMC 반도체 예. 그거는 중국이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타이완을 정복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또 아닌가요? 그것도 그러면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십 년 전에 중국이 아마 2020몇 년도가 되면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해서 고도 기술이 확보될 거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핵심이니까 TSMC를 있는 타이완을 먹으면은 미국을 넘어서서 원탑이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가는 거니까 또 그럴듯한 것 같고. 예,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중국의 입장도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심플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또 그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대만이라는 중간에 그런 게 없어지면 바로 국경을 맞대게 되니까 해양을 맞대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을까 또는 너무 과하게 한국 사회의 주류 의견과 다른 또는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몇 달 하다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정도로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제 목소리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서 기쁩니다. 한 번만 더 원래 주류 목소리는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한국 사회 주류 목소리는 이제 중국의 시대는 갔고 이제 우리가 미국과 함께 이념과 주체성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말 자체도 몇 달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증거를 대봐 이놈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당연히 미국 쪽에 서야지 이런 얘기가 많았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참전의 규모라는 게 뭐 마치 동티모르에 파병하듯이 그거보다 조금 크지 않겠어 뭐 이런 정도의 감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우리의 영향이 클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것이고 우리 경제에 많은 피해가 갈 것이고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나갔어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감정을 투사를 하지 말고
있는 팩트가 네. 실제 상황 팩트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우리가 냉정한 눈으로 네. 하나씩 그 평가해 가면서 네.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우리가 외교는 어떻게 가야 되겠고 뭐 국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네. 그건 그분들 몫일 것 같아요. 네. 그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산당 편드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네. 아니긴 하거든요. 네. 뭔가 되게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듯한 통찰과 진짜 딱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는 네.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시청자님께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네. 현재 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기에 대한 그 경계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과격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이 비록 매우 적다 하더라도 발생하면 우리에게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박사 중국 뉴스 해설의 이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